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해온 세상을 이제 끝장낼 수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을 시진핑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을까? 한마디로 벌벌 떨면서 보고 있습니다. 망했다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짧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세뇌 탈출은 처음에 게시될 때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붙고 운이 나쁘면 한 일주일 열흘 지나서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서방이 무기 같은 걸 꽤 지원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핵심 전력에 해당하는 무기는 별로 지원 안 해요. 방어할 수 있는 제블린 탱크 미사일, 스팅어 이런 것만 조금 지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젤렌스키가 작년 12월에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게 함대함, 공대함 미사일이 되는 하푼을 달라 그랬어요. 하푼이 그러니까 배에서도 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도 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200km 정도 갑니다. 타겟은 배입니다. 전함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이 하푼을 제공해 달라 그랬는데 미국이 제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해를 러시아 해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황에 결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블린이나 엔로 이런 그 대전차 미사일과 그리고 이제 그 일부 스팅어 같은 거 그런 걸 사용을 해서 이 젤렌스키가 도망 안 가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랑 힘을 모아서 이제 저항 전쟁을 하는 제대로 전개한 바람에 사실은 러시아가 피를 본 거죠. 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는 우리는 동남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이죠. 그리고 크리미아 그쪽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키예프로부터 그 인근으로부터 병력을 좀 물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협상이 좀 물살을 타서 지금 젤렌스키가 내놓은 안은 그래 우리 나토 가입 안 할게. 우리 중립국가 갈게. 그리고 우리 돈바스랑 우크라이나 그거는 우리가 주장 안 할게. 그 대신에 돈바스랑 우크라이나를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나토 조약 제5조에 의해서 나토 조약 제5조와 사실상 대등한 그러한 보호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다자 협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협정의 양대 주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런데 이 협정의 개런터가 있어요. 그 협정을 이제 그 협정의 내용이 이행되는 것을 보증하는 국가들. 그래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5개국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까지 이런 여러 개 국가로 이 서방 쪽 국가들 중심으로 개런터라는 걸 둬서 보증국가 이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 보증국가가 2, 3일 안에 나토 5조와 거의 같은 효과를 가지게 이 우크라이나에 자동 개입하는 그러한 이제 평화 조약 안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근데 결국은 푸틴이 얻은 거 없이 지금 돈바스 실효적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크리미아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러시아 형태로 할양한다가 아니라 돈바스와 크리미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들어와도 이 개런터 그러니까 이 협정 보증 국가가 자동 개입하는 일이 없고
나머지 우크라이나 본체에 해당해서는 협정 보증 국가가 러시아가 침공하는 경우 자동 개입하는 그런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크리미아하고 돈바스를 포기하는 그런 뜻이겠죠. 자,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크라이나의 국민 저항이 사실상 이제 그 러시아를 발목을 잡고 굉장히 러시아를 애를 먹이는 지금 한 달이 넘었죠.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애를 먹이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시진핑이는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논평이 있어서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인터뷰어는 미국의 이제 보수 평론가로 유명한 사람이죠. 마크 레빈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뷰이 이제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제가 이름은 잠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책 쓴 사람이에요. 또 Dying Citizen. 공화국의 시민 기반이 미국에서 위협받고 있다. 그런 죽어가는 시민들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통렬한 말을 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China and Xi, who is his ally, openly is an ally of Russia. He looks at all this, and then he looks at Taiwan, and what do you think he's thinking? I think he's troubled, Mark. I think when the invasion started, he green-lighted it, and he thought, you know what, we'll cover your entree into commercial or financial opportunities, even if you're sanctioned by the West, because you're going to take over Ukraine very quickly. We need your minerals and your natural resources, especially your oil, and you're desperate, so you're going to sell it to us at a discount, and we're going to charge you a lot to keep up your commercial global role and opportunities. So that was what he was thinking, and more importantly, the West won't react. The United States is in decline, so your blueprint in Ukraine will work for us in Taiwan becau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n't do anything. And now, all of a sudden, Mark, I think he thinks, wow, maybe what if the Taiwanese fought like the Ukrainians? What if the West poured weapons into Taiwan as they did to Ukraine? What if these world sanctions were applied to us? So now I think he's got his finger in the wind and telling Putin, well, we're with you if you win, but if you don't count on us. So I think they're just opportunistic, and they're going to see who wins and who loses. That's why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Putin loses, and he pays a price for it, and then that tells the Chinese, you really don't want to go down that route. But should he destroy all of eastern Ukraine and then announce it was a victory, and there's nobody left there, they've all left, then I'm very worried that China would say, well, we can create a desert in Taiwan and call it victory. Shouldn't we be helping the Taiwanese now, helping them arm up more than we are? Because obviously they haven't been invaded yet. I agree 100% with your point about Ukraine in October. It's nonsensical. I think you're absolutely right. I mean, this is where Taiwan is now is analogous to where Ukraine was in October. So we don't have to announce it, but we should be sending especially javelins and stingers and SAMs in the hands of the Taiwanese that can start training sort of a nation in resistance. So they can tell the Chinese, you may be able to come in here, you may be able to land amphibious troops, but you're going to pay a terrible price in the streets of Taipei and all throughout Taiwan. And I think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would really scare the Chinese. 예, 세뇌 탈출에서 제가 말씀드려온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저 국민 저항이 저렇게 러시아를 완전히 물먹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은 야, 이거 타이완 들어갔다가 정말 개피 보겠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제가 타이완에 대해서 저거 우크라이나 상황 보세요. 타이완은요 들어가면은 거의 1,000만 명 가까이가 총들 겁니다. 한국은 들어가면 제가 그때 예비군 계산까지 했잖아요. 예비군이 뭐 한 300만 되는데 저 같은 사람까지 총 차고 운전하고 돌아다니거든요. 운전병으로 자원해서. 그럼 여기는 뭐 한 1,500만 정도가 그러니까 인민전선 내지 국민전선으로 저항하게 돼요. 못 당합니다. 그러면 못 당하는 겁니다. 시진핑은 바로 이런 상황을 엄청 겁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무섭더라도 타이완이 마치 치앵인완인가 그 대통령 중심으로 딱 뭉쳐가지고
중국에 대항하듯이 이게 이재명 같은 인물이 아니라 윤석열 같은 인물로 딱 뭉쳐서 중국에 이렇게 힘을 대항을 하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을 떨어뜨린 거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또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올바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 천만다행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보듯이 이 흉악한, 그때 제가 한번 번역해드렸죠. 이 깡패 고릴라 같은, 깡패 같은 이 러시아, 또 중국, 이런 그 침략적 전체주의적 국가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은 사실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흉악한 이웃을 두고 있는 거죠. 러시아보다 중국이 훨씬 더 흉악하니까 훨씬 더 힘이 세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제대로만 단결해서 힘을 딱 그 모으고 있으면은 전혀 겁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치러야 될 대가가 높으니까. 게다가 미국 바이든 글로벌리스트 정부가 워낙 개판이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한국에 관해서는 지난 70년간 증명되어 온 포뮬라, 즉 한국 정부를 보수 공화 성향으로 안정화시키는 게 맞다. 그리고 한국이 그런 국내 정치가 안정화된 상태에서 북한과 중국에 대해 그 독립성을 가지고 버텨주는 게 맞다. 이게 이제 70년간 미국에서 증명된 포뮬라라고. 이 포뮬라는 바이든 아니라 바이든 할아버지도 못 건드립니다. 글로벌리스트 아니라 글로벌리스트 할아버지도 못 건드립니다. 지금 국방수권법안까지는 아직 안이 안 나온 것 같고요. 이게 이제 10월 1일 날부터 그 미국은 10월 1일부터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됩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그럼 이제 국방수권법안이 국방비를 다루는 거가 매년 법안으로 만들어지는데 국방수권 법안 전 단계의 그 이제 정부 예산안이 나왔어요. 근데 이 예산안을 이제 의회에 보내면 의회에서 그거 만지작 하면서 국방비 쪽 만져서 국방수권 법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방비를 설명하는 그 구절에 중국을 그러니까 primary,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전략적 위협,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전략적 위협, primary strategic challenge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그 첨예한 위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략적 위협으로 치면은 중국이 훨씬 더 위험한 전략적 위협이다. 그래서 이 트럼프 때의 국방비보다 조금 더 많이 쓰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 결국 맞겨루는 미중 대립의 큰 구도, 트럼프가 만든 미중 대립의 큰 구도를 글로벌리스트 바이든 정부도 어기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의 우리 보수 공화 진영이 이제 살아날 길이 보이는 거죠. 이게 그전같이 글로벌리스트의 친중 노선이 계속 먹혀 들어가고 글로벌리스트의 미중 밀월 노선이 계속 먹혀 들어가면 한국은 한중 밀월이 되고요. 한중 밀월이 되면 남북 우리 민족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주사파가 망하지 않고 다시 기어 들어와서 난리법석해서 지금 주사파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주사파 출신들이 장악하게 됐던 그 배경이 따지고 보면 90년경부터 시작한 본격화된, 그게 90년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 부시가 자기의 그 국가안보보좌관을 그 89년 말에 보내죠. 저기 그 베이징으로 등소평 만나게. 언제? 천안문 학살 바로 직후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때 단꼬가 맺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글로벌리스트 미중 밀월은 그 무렵 90년 그리고 91년 소련 해체, 89년이 소련 해체가 이미 다가오고 있을 때 89년에 이미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독일의 공산체제가 무너지죠. 동독의 공산체제가 무너지는 게 89년일 겁니다. 그리고 소련 해체가 91년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아래서 이제는 중국을 길을 들여야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이제 자신감이 넘쳐서 중국을 키워줘야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중국 키워주면서 돈 벌어야지. 중국 키워주면서 이제 우리가 거칠 게 없으니까 미국도 좀 약화시키고 서방 자유세계도 좀 약화시켜도 돼. 그리고 우리 글로벌리스트들이 세계를 자꾸 흔들어야지. 이게 이제 그 무렵에 그런 이상한 관점이 잡힌 거예요. 이게 초상류층에서. 슈퍼 엘리트 그룹에서. 그게 지금 2022년에 한 30여 년 만에 완전히 이제 다른 분위기가 된 거죠. 그 터닝 포인트는 누가 만들었냐? 트럼프가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아주 난잡한 변환기에 이번에 대선에서 이재명 같은 그런 굉장히 위험한 자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고 한미동맹이나 이런 전체에 대해서 안정적 스탠스를 가진 윤석열을 뽑았다는 게 이제 국가가 망하지 않으려고 운이 단 거고 우리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교추 협의 조전혁 그 후보를 중도 보수 단일 후보로 오늘 뽑았죠. 그래서 조전혁 당선, 교육개혁 공명선거를 위해 서울에서 시민활동을 하실 지역활동가를 모십니다. 28만 3,367명이 선출인단으로 신청을 하셨고 그중에 3만 한 7천여 명이 실제 투표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굉장히 투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서울에 한 49개 국회의원 선거구 400여 개 행정동 단위에서 활동하실 지역활동가를 모십니다. 010-3131-4924로 문자 주십시오. 자, 오늘로써 이제 그 단일 후보 만들어냈다 그래서 교추협 활동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진짜 이제 챕터 2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런 활동들이죠. 조직 만들어야죠. 국회의원 선거구별 더 이제 촘촘하게는 행정동별 조직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군자금 긴급 모집합니다. 문자 한 번 보내면 300만 원 들고요. 단문이 장문으로 한 번 보내면 800만 원 들고요. 그림으로 한 번 보내면 무려 2천만 원 듭니다. 그래서 군자금 긴급 모집합니다. 신한은행 140-112-642-796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